상상해 보세요. 금지된 섬에 발을 들여놓고 영원히 사라지는 것을. 세상의 가장 외딴 구석에 숨어있는 부족들은 너무 비밀스럽고 문명에 의해 강하게 손대지 않은 나머지 심지어 경험이 많은 탐험가들도 접근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전화도 위성도 없이 그저 울창한 정글과 그림자 속에서 지켜보는 고대의 눈들이 존재할 뿐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부족들이 고대의 지식을 지키고 있다고 말하고, 다른 이들은 모래에 적힌 치명적인 경고를 속삭입니다. 현대 세계가 그들의 영토에 발을 들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우리는 지구에서 가장 신비롭고 두려운 부족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냅니다. 안다만 해의 깊은 곳에 위치한 북센티넬 섬은 지구에서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접촉되지 않은 부족 중 하나인 센티넬리즈의 고향입니다. 산호초에 의해 보호받고 울창한 정글에 가려진 이 섬은 수천 년 동안 식민지와 개종, 호기심을 거부해왔습니다. 센티넬리즈는 약 15명에서 40명 사이의 인구로 추정되며, 이들은 60만 년 전 아프리카를 떠난 초기 인류 이주자들의 후손으로 여겨지며 여전히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연속적인 인간 문화 중 하나에 속합니다. 그들은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창과 철촉 화살로 야생 멧돼지와 물고기를 사냥하고 토착 과일을 채집하며 오직 잔잔한 석회서만 조종하는 통나무 카누를 제작합니다. 흥미롭게도 그들은 20세기 19년의 난파선에서 철을 회수했으며 그 중에는 1981년에 난파된 프림로즈 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배에 탔던 승무원들은 화살 공격의 위협 속에서 구조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완전히 분류되지 않았으며 다른 어떤 그룹과도 알려진 언어적 연결이 없습니다. 이 부족은 외부인이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한 적이 없으며 심지어 코코넛, 거울, 항아리와 같은 선물도 먼 거리에서만 수용합니다. 2004년에 그들은 인도 해안경비대 헬리콥터에 화살을 쏜 것으로 유명합니다. 2018년 미국 선교사 존 앨런 차우는 그들에게 불법적으로 접근하려다 사망했습니다. 오늘날 인도 법은 삼 해리 이내의 모든 접근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센티넬리즈가 외부인을 두려워한다고 믿지만 다른 이들은 그들이 외부 세계를 우리보다 더 명확하게 보고 있다고 궁금해합니다. 어쩌면 그들의 침묵은 무지가 아니라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브라질 서부 아마존의 발도 자바리 지역 깊숙이 숨겨진 쿠보 또는 데살라 부족은 외부 세계를 의도적으로 멀리한 마지막 원주율 중 하나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면서도 위험한 지역 중 하나에 살고 있는 그들의 고향은 최소한 11개의 다른 접촉되지 않은 부족의 영토와 접해 있습니다. 그들은 2072년에 브라질의 원주율 보호기관인 푸나이와의 첫 접촉에서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의도치 않은 질병 발생으로 여러 부족권이 사망하게 되었고, 이는 쿠보가 외부인에 대해 더욱 조심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6년 저널리스트 폴 라파엘과 인류학자 시드니 포엘로가 엄격한 관찰 아래 방문하면서 미약한 관계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부족은 백신과 도구를 포함한 제한된 지원을 수용했지만 그들의 땅을 존중하지 않으면 멀리하라는 분명한 경계를 세웠습니다. 2020년 그 경계는 불법 벌목자들과의 폭력적인 대치 속에서 다시 시험받았습니다. 현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쿠보는 여전히 고대의 생존 방법에 의존하고 있으며 독이 묻은 화살로 사냥하고 식용 곤충을 채집하며 심지어 상처 치료를 위해 거미 독을 사용합니다. 일부 장로들이 믿는 흥미로운 신념은 숲 자체가 살아있고 듣고 있으며 그들의 움직임을 인도하고 새의 울음소리와 바람 속의 징후를 통해 위험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언어는 완전히 구술로 전해지며 이야기와 노래를 통해 전해집니다. 쿠보는 생생한 꿈의식을 가지며 그곳에서 비전은 한때 숲을 자구로 걸었던 조상들의 영혼에서 온다고 믿어집니다. 내부 분쟁과 이웃 그룹과의 긴장은 발생하지만 그들의 문화적 회복력은 여전히 강합니다. 줄어드는 세계 속에서 쿠보는 자신의 영토뿐만 아니라
기억보다 오래된 삶의 방식을 지키며 단단히 서 있습니다. 인도 북동부의 험준한 언덕과 안개 낀 미얀마 국경 근처에 나가가 살고 있습니다. 나가는 아시아에서 가장 매혹적인 부족 사회 중 하나입니다. 나가는 단일 부족이 아니라 각기 다른 방언, 의상, 관습을 가진 40개 이상의 문화적으로 독특한 그룹으로 구성된 연합체입니다. 인구는 거의 200만 명에 달하며 그들은 고지대에서 강력한 정체성을 구축해왔고 두려움 없는 모습과 강렬한 외모, 깊은 부족 자부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에 나가 전사들은 동물뿐만 아니라 적을 사냥하는 것으로 유명했으며 수제창을 들고 야생 호랑이와 대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생존의 증거로 발톱과 뼈로 만든 목걸이를 착용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가 역사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오해받는 측면 중 하나는 그들의 머리 사냥 관습이었습니다. 이는 잔인함이 아니라 명예, 토지 분쟁, 영적 신념과 연결된 의식으로 여겨졌습니다. 머리를 가져온 전사는 얼굴이나 가슴에 문신을 새길 권리를 얻었으며 이는 남성다움과 용기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비록 이제는 오래된 관습이지만 그 기억은 구슬 이야기와 의식춤을 통해 살아있습니다. 오늘날 나가는 매년 12월에 열리는 화려한 호른빌 축제를 통해 그들의 유산을 기념하며 수천 명의 방문객들이 의식춤, 사냥 재현, 그리고 생생한 문화적 전시를 목격하기 위해 모입니다. 가족 생활에서 나가 남성들이 전통적으로 주도하지만 여성들은 결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정을 관리하고 구슬 전통을 유지하며 공동체 의식을 관리합니다. 많은 마을에서 가정은 여전히 대나무로 지어지고 기둥 위에 세워져 있으며 문지방에는 부족의 상징이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나가는 고대 애니미즘 신념과 기독교를 혼합하여 여러 언어를 구사하며 그들의 유산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균일성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 속에서 나가는 자랑스럽게 독특함을 유지하며 전통, 정체성, 그리고 강함이 현대 생활의 압박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남서부의 외진 저지대, 남수단 국경 근처에 수르마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터르가, 차이, 바다로 이루어진 세계에 밀접하게 관련된 부족으로 구성된 민족 그룹입니다. 정치적 압력과 현대화의 물결에도 불구하고 수르마는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며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소를 기르고 농작물을 재배하며 세계에서 가장 인상적인 시각 문화를 통해 아름다움을 정의합니다. 그들에게 인간의 몸은 살아있는 캔버스이며 자연에 의해 형성되고 의미로 장식되며 자기 표현의 의식을 통해 끊임없이 진화합니다. 수르마를 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은 그들의 복잡한 신체 페인팅, 흉터, 그리고 자연 장식의 사용입니다. 그들은 부서진 광물, 점토, 허브를 사용하여 피부를 동물, 강, 꿈에서 영감을 받은 흐르는 패턴으로 장식하며 종종 거울 없이 즉흥적으로 진행됩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비주로 만든 장신구, 큰 귀걸이, 그리고 피어싱된 코링을 착용하며 각 조각은 나이, 지위 또는 연애 관심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가장 상징적이고 종종 오해받는 관습은 여성들에게 속하는 입술판입니다. 10대 시절부터 수르마 소녀들은 점차적으로 점토나 나무로 만든 원판을 사용하여 아래 십수를 늘려갑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크기가 커지며 외부인에게는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부족 내에서는 성숙, 힘,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종종 여성의 신부 가격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부 입술판은 너비가 5인치가 넘기도 하지만 많은 여성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이를 착용하며 때때로 조각이나 페인트로 장식하기도 합니다. 흥미롭게도 착용하지 않을 때는 입술을 단순히 접거나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두기도 합니다. 이는 결코 부담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적 세계관에 깊이 뿌리내린 정체성의 배지입니다. 수르마는 외부인과 그들의 전통을 완전히 공유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대담한 모습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들의 신체 예술은 공연이 아니라 개인적인 것입니다. 자부심, 저항, 그리고
몸이 땅처럼 결코 평범하게 남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의 반영입니다. 그러나 만약 한 부족의 존재 전체가 숲의 영혼들에 의해 인도된다면 어떨까요? 다음에는 인간의 몸이 나무의 반영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강하고 뿌리 깊으며 신성한 그들입니다. 뉴기니 남서부의 외진 늪지대 해안에 아스마트가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예술적이고 영적으로 풍부한 부족 그룹 중 하나입니다. 아스마트 사람들은 거의 19,000제곱킬로미터의 울창한 열대우림과 강 네트워크에 걸쳐 퍼져 있으며 인구는 약 7만 명입니다. 그들의 자연과의 깊은 유대는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목각 조각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조각들은 단순히 장식적이지 않고 기억, 영혼, 이야기의 신성한 그릇입니다. 아스마트에게 나무와 사람은 동일하며 몸의 각 부분은 나무의 해부학과 일치합니다. 다리는 뿌리, 몸통은 줄기, 팔은 가지, 그리고 머리는 왕관입니다. 그들의 창조 신화에서 최초의 인간은 외로운 조상 영혼인 후메르피치에 의해 나무에서 조각되어 리드미컬한 북소리와 노래를 통해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아스마트는 죽은 자를 기리고 미완성의 삶을 복수하기 위해 맹그로브 나무로 만든 거대한 비스 기둥과 복잡한 의식 토템을 조각합니다. 이 기둥은 20피트 이상 자랄 수 있으며 조상 영혼들이 안전하게 저승으로 가는 길을 안내한다고 여겨집니다. 누군가가 조기에 사망하면 취해라는 나무 인형이 만들어져 춤과 북소리의 의식에서 사용되며 다시 숲으로 돌아가 파리프로 덮여 영혼을 지구로 돌려보냅니다. 과거 세대에서 이러한 의식은 머리 사냥과 연결되어 있었으며 이는 영적 세계의 균형을 맞추고 애도 과정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머리 사냥은 2070년대에 외부 압력으로 종료되었지만 예술 형식과 의식의 리듬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아스마트 조각가들은 돌이나 상어 이빨 도구를 사용하며 오늘날에도 어린 소년들은 글을 배우기 전에 조각하는 법을 배웁니다. 아스마트에게 나무에 새겨진 모든 선은 살아있는 실로 한 사람의 영혼을 숲의 숨결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태국 미얀마 안다만 제도 해안에서 모첸이라는 잘 알려지지 않은 해양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약 3,000명의 유목적인 오스트로네시아 그룹으로 바다 집시라고도 불립니다. 수세기 동안 그들은 거의 전적으로 수제나무 베인 카방에서 살아왔으며 산제한 섬과 산호초 사이를 떠다니며 생활합니다. 모첸 가족들은 물에서 요리하고 자고 낚시하며 아이들을 기르며 폭풍이나 의식이 요구하지 않는 한 육지에 발을 디디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은 조수에 의해 형성되며 바다에 대한 깊은 지식 덕분에 그들은 전문가 다이버로 아이들은 걷기 전에 수영을 배웁니다. 모첸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바다에 대한 생물학적 적응입니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모첸 사람들은 비장피상, 이 비대해저 장비 없이도 최대 5분 동안 수중에서 잠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시력 또한 자연적으로 조정되어 수면 아래를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드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특성 덕분에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자연적으로 재능 있는 자유잠수부 중 하나입니다. 여성들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낚시하고 조개를 모으고 별빛 아래에서 노래와 이야기로 구슬 전통을 전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들의 조상은 왕에게 저주를 받아 잃어버린 딸을 찾지 못한 대가로 영원히 바다를 떠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그들이 인도네시아의 리 제도에서 온 오스트로멜라네시아인들로 세대를 거치며 숲속 사냥꾼에서 바다 기반 어부로 전환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2004년에 쓰나미와 증가하는 관광으로 인해 많은 모첸이 육지에 정착하게 되었고 그들의 고대 생활 방식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다에서 전임으로 생활하는 가족이 줄어들었지만 모첸은 여전히 수세기 동안의 지식을 몸에 지니고 있으며 별을 따라 항해하고 파도를 지도처럼 읽으며 세계에서 마지막으로 떠다니는 문화 중 하나에서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존이 바다에서 산꼭대기로 이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에는 구름 위에서 비밀을 지키는 부족을 만나러 갑니다. 그들은 힘, 자부심, 그리고 잊을 수 없는 환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푸아 뉴기니의 고지대, 안개로 덮인 산속에 야리 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외진 곳에 있는 회복력 있는 원주율 중 하나입니다. 동세픽과 고산 지역의 숲, 깊숙이, 야리는 수세기 동안 거의 변하지 않은 삶의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날씬한 체격, 인상적인 신체 페인팅, 그리고 코테카라는 전통적인 남근 가리개로 알려진 야리는 외부 세계와 거의 접촉하지 않는 숙련된 사냥꾼이자 채집가들입니다. 영국 탐험가 베네딕트 앨런은 2888년 위험한 단독 여정 중 처음으로 야리를 만났습니다. 그는 의심이 아닌 대담한 환영으로 맞이받았습니다. 남자들은 의식 복장을 입고 창을 들고 힘을 과시하며 힘차게 춤을 췄습니다. 거의 30년 후 2017년 앨런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GPS나 위성 전화 없이 그는 소셜미디어에서 혼자 정글로 들어가며 찾지 말라고 공지했습니다. 거의 한 달 동안 그는 사라졌습니다. 결국 2017년 11월 그는 버려진 비행장에 발견되었습니다. 약해 보였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야리는 그를 숨겨주고 음식을 제공하며 심지어 전통적인 성인식 의식에 그를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외부인에게는 드물게 주어지는 연계입니다. 그들의 성년식 의식은 인내 테스트, 흉터, 그리고 상징적인 재탄생을 포함하며 소년에서 남성으로의 신성한 통과 의례로 여겨집니다. 현대화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야르는 그들의 문화, 언어, 그리고 땅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집은 숲의 나무로 지어지고 절벽에 세워져 있으며 종종 오직 도보나 밧줄 다리로만 접근할 수 있어 접근하는데 며칠이 걸립니다. 이러한 높은 곳에서 매일 아침은 여전히 생존을 알리고 모든 관습은 혈통과 기억을 통해 전해진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의 세계를 목격한 이는 거의 없으며 초대받은 이는 더욱 드뭅니다. 이제 우리는 산에서 내려와 의식에 의해 정체성이 재형성되는 계곡으로 내려갑니다. 변화를 겪는 부족을 만나보세요. 그들의 변화는 여러분을 말문이 막히게 할 것입니다. 안개가 자욱한 파푸아 뉴기니의 열대 우림에서 해골 사람들로 알려진 치무 부족은 부족 세계에서 가장 시각적으로 강렬하고 영적으로 풍부한 의식을 수행합니다. 그들의 고대 의식의 일환으로 악령을 쫓고 조상과 연결하기 위해 치무 남성들은 몸을 검은색으로 칠하고 흰색 해골 패턴을 그려 자신을 죽은 자의 이미지를 걷는 존재로 변모시킵니다. 이 의식은 6살의 소년부터 70대의 노인까지 수행되며 삶과 죽음, 그리고 영적 재생의 상징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치무는 1930년대까지 외부인과 격리되어 있었으며 전통에 대한 엄격한 유대를 유지했습니다. 세대를 거쳐 그들의 관습은 오직 구슬과 의식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십 년 동안 그들은 연구자들과 존중하는 방문객들에게 그들의 세계를 열었습니다. 오늘날 치무는 전통과 적응의 균형을 이루며 지속 가능한 사냥을 하고 타로와 고구마를 재배하며 부족의 노인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숲의 약초를 채집합니다. 여성들은 치무 사회에서 중심적이고 존중받는 역할을 하며 식량 생산, 직조, 의식용 페인트 준비를 관리합니다. 해골 의식은 전통적으로 남성들이 수행하지만 여성들은 재료인 재, 석회, 그리고 부순 씨앗으로부터 자연 색소를 만들며 이 예술은 어머니에서 딸로 전해집니다. 이러한 페인트는 대규모 공동체 의식 전에 정밀함과 인내가 필요해 몇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부족의 지도자들이 신중하게 관리하는 관광은 마을에 새로운 도구와 자재를 가져왔지만 그들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마체테, 조리 도구 또는 낚시 도구와 같은 것들과 교환하여 치무는 이야기, 시연, 그리고 그들의 영적 삶의 일면을 보여주며 이웃 공동체 및 평화로운 외부인들과의 유대를 형성합니다. 그들의 의식은 유령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치무에게 그것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의 연결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글의 그림자에서 열린 하늘로 우리는 맹금류와의 유대가 충성심, 유산, 그리고 자유의 새로운 의미를 드러내는 부족을 만납니다. 러시아 알타이 공화국에 얼어붙은 바람이 부는 계곡에서 사라져가는 전통이 살아남아 있습니다. 이 전통은 포식자와 인간 간의 유대를 형성합니다. 알라이 카자크는 약 10,000명의 소수민족으로 고대 황금 독수리 사냥을 실천하는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부족 중 하나입니다. 오늘날 100명도 채 되지 않는 노인과 젊은 남성들이 이 장엄한 기술을 계속 이어가고 있으며 이 전통은 유목 생활의 생존의 뿌리를 두고 세대를 거쳐 전해진 신성한 코드와 같습니다. 파트너십은 4달이 되지 않은 어린 독수리를 높은 산의 둥지에서 꺼내어 조심스럽게 인간과의 접촉을 시작할 때 시작됩니다. 크기가 더 크고 본능이 뛰어나며 충성도가 높은 암컷 독수리만 선택됩니다. 조용한 인내로 사육사는 독수리에게 먹이를 주고 말을 걸며 그 곁에서 잠을 자며 신뢰의 유대를 쌓아갑니다. 이 독수리들은 결코 감금되지 않으며 자유롭게 앉아 있으며 그들의 예리한 금빛 눈은 항상 주위를 살피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면 인간과 독수리는 함께 얼어붙은 평원을 가로질러 나아갑니다. 두꺼운 모피로 감싸인 채 말에 올라탄 사육사는 독수리를 먹이인 여우, 산토끼, 그리고 스텝 코르삭으로 유도합니다. 독수리는 조용히 날아오르며 치명적인 정밀함으로 먹이를 잡고 다시 사육사의 장갑 낀 팔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지배가 아니라 협력이며 두 사냥꾼 간의 원초적인 춤입니다. 6에서 8년 후 독수리는 산 정상으로 데려가져 마지막 존경의 행위로 풀려납니다. 어떤 독수리는 몇 시간 동안 원을 그리며 날아오르기 전에 자유로워집니다. 30년까지 살 수 있는 이 독수리들은 많은 경우 더 강하고 숙련된 상태로 돌아오며 여전히 인간을 경계합니다. 이 전통은 10세기 기탄 유목민들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각 방출은 여전히 감정적이며 전사들의 작별 인사입니다. 알라이 카자크는 우리에게 숙련이란 통제가 아니라 상호 존중이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산악 부족으로 오릅니다. 그들의 영적 혼합은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을 연결하며 외부인이 경험하기 힘든 방식으로 세계를 잇습니다. 파푸아뉴기니의 중앙고지대 험준한 척추에 자리 잡은 치무 또는 쿠마는 수세기 동안 구름 위에서 살아왔습니다. 약 25만의 인구가 쿤디아와 근처에 수십 개의 산악 부족에 퍼져 있는 이 고지대 사람들은 2,000m 이상의 해발 고도에서 자랑스럽고 회복력 있는 삶의 방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일부는 현대 도로와 라디오를 받아들이지만 다른 이들은 여전히 오래된 길을 따라 영혼 이야기, 고대 규범에 의해 인도받습니다. 여기서 생존은 노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족들은 가파른 경사에 고구마와 타로를 심고 커피나무를 가꾸며 돼지와 닭, 심지어 말도 기릅니다. 울창한 정글 속에서 사냥꾼들은 창으로 카소와리와 야생 돼지를 조용히 추적하며 종종 개들과 함께합니다. 마을은 능선 따라 요새처럼 솟아있으며 야자수와 목재로 지어진 집들은 공동체의 영혼을 담은 집 주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남자들은 모여서 계획하고 담배를 피우고 전설을 전합니다. 매 5년마다 산의 침묵이 깨지며 부글라 젠드라는 신성한 모임이 열립니다. 전사들은 얼굴에 페인트를 칠하고 깃털 머리 장식을 쓰고 불빛 아래에서 춤을 춥니다. 이러한 의식은 부족을 결속시키고 죽은 자를 기리며 조상들을 집으로 부릅니다. 이는 단순한 쇼가 아니라 정체성, 단결, 그리고 힘의 시험입니다. 기독교가 이 언덕을 통해 퍼져나가고 있지만 많은 이들은 여전히 신성한 강과 고대 돌에게 기도를 속삭이며 그들이 이전 세대의 목소리를 지닌다고 믿습니다. 가족 생활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때 다처제가 일반적이었지만 젊은 치무들은 이제 단일 결혼을 선호합니다. 집들은 혈통에 따라 모여 있으며 각 집은 친족, 전통, 그리고 자부심으로 지켜집니다. 외부인은 환영받지만 존중이 요구됩니다.
치무를 방문할 때는 관찰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듣고 배우며 그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구름에 감싸인 이 본구리에서 우리의 여정은 이제 북쪽으로 향합니다. 시베리아의 얼어붙은 국경으로 그곳에서 삶은 얼음으로 조각되고 매일의 생존을 위한 전투입니다. 러시아 극동의 얼어붙은 국경 추코트카 반도의 바람이 부는 툰드라와 얼음 해안에서 추크치라는 원주율 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은 시간과 기후를 초월했습니다. 약 16,000명의 인구를 가진 추크치는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북극 문화 중 하나로 기원전 3세기까지 이 지역에 정착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현대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전통은 여전히 눈 덮인 평원에서 울려 퍼집니다. 추크치는 두 가지 뚜렷한 그룹으로 나뉘며 술록 목축자와 해안 사냥꾼으로 구분됩니다. 내륙에서는 목축자들이 술록대와 함께 이동하며 이 동물들에게서 고기, 우유, 의복, 그리고 교통수단을 의존합니다. 해안에서는 사냥꾼들이 베링해를 가로질러 바다코끼리, 물가에, 그리고 고래를 추적하며 고대의 지식과 현대의 도구를 사용합니다. 과거에는 작살과 뼈로 만든 창으로 사냥했지만 지금은 종종 소총이 사용되지만 위험은 여전히 현실입니다. 그들의 전통 가옥인 유르타는 다각형의 가죽 텐트로 가혹한 북극 바람을 견디기 위해 스트랩과 무거운 돌로 보강되어 있습니다. 내부는 중앙난로로 따뜻하게 유지되는 우란가와 장비 및 저장 공간을 위한 전면 섹션인 차관으로 나뉩니다. 외부 온도가 영하로 떨어져도 유르타 내부는 가벼운 옷을 입을 수 있을 만큼 따뜻하게 유지되어 추크치의 독창성을 증명합니다. 소련 시대에 학교와 클리닉이 생겼고 오늘날 많은 추크치가 스노모빌과 라디오를 사용하지만 그들의 땅과의 연결은 여전히 강합니다. 구슬 이야기, 샤머니즘 신앙, 그리고 술록 축제는 여전히 많은 마을에서 실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존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유산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인도네시아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곳에서 또 다른 부족이 조상과의 유대가 생과 사의 경계를 놀랍도록 가깝게 유지합니다. 북수마트라의 화산고원에서 신비로운 토바 호수를 둘러싸고 사는 바탁 사람들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문화적으로 풍부하고 역사적으로 복잡한 원주율 그룹 중 하나입니다. 바라기와 같은 마을을 중심으로 바탁은 북미얀마에서의 신석기 이주로 그 뿌리를 추적하며 일부 전설은 그들의 조상이 히말라야 근처에서 왔다고 주장합니다. 수세기 동안 이 고지대 정착민들은 사냥, 쌀 농사, 숲에서의 채집,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영혼의 세계를 연결하는 의식으로 가득 찬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가장 큰 바탁 하위 그룹인 토바 바탁은 오늘날 따뜻함과 환대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곡선이 있는 지붕을 가진 독특하게 디자인된 나무집에서 살며 종종 악령을 쫓기 위한 상징적인 조각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 집들은 기둥 위에 세워지며 물소가 아래에 살기도 합니다. 바탁은 그들만의 언어를 사용하고 전통 음악을 유지하며 화려한 보석, 손으로 짠 울로스 직물, 의식 도자기를 만드는 숙련된 장인들입니다. 그러나 과거는 더 복잡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바탁은 역사적으로 여러 개의 독립적인 부족으로 나뉘어 있었으며 일부는 특히 영토 분쟁 시기에 외부인에게 적대적인 명성을 쌓았습니다. 한때 현대 기준으로 잔혹했던 고대법 집행 형태는 오래전에 폐기되었습니다. 오늘날 바탁은 장례식 의식, 의식적인 춤, 조상 노래, 그리고 잔치가 포함된 며칠간의 의식을 통해 그들의 정체성을 보존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탁은 전통이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상기시킵니다. 한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들은 이제 존경받으며 전사로서의 자부심을 문화적 힘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부족이 여성에게 리더십을 맡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음으로 우리는 모수오를 방문하여 상속과 권력이 목의 라인을 통해 흐르는 모습을 살펴봅니다.
중국 윈난과 스촨성의 경계에 있는 루구 호수 근처의 산속에 숨겨진 모수오 약 5만 7천 명의 인구를 가진 이 매혹적인 공동체는 전통적인 규범에 조용히 도전하고 있습니다. 히말라야의 그림자 속에서 여성들이 이끌고 있습니다. 혈통, 상속, 그리고 가정의 권한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모계 문화 중 하나인 여성의 라인을 통해 전달됩니다. 모수오는 걷는 결혼이라고 알려진 방식을 실천하며 커플들은 함께 살지 않습니다. 대신 로맨틱한 방문은 밤에 이루어지고 파트너들은 아침에 모계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공식적인 결혼식도 없고 공동 재산도 없으며 불행한 관계에 머물라는 압박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가족에 의해 양육되며 삼촌이 아버지의 역할을 맡습니다. 그 결과는 조화를 촉진하고 질투를 줄이며 통제보다 상호 존중을 중시하는 시스템입니다. 13살이 되면 모수오 아이들은 의복의 변화를 특징으로 하는 성년식 의식을 겪습니다. 소녀들은 치마를, 소년들은 바지를 입습니다. 이 변화는 성년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확대된 모계 가정 내에서의 책임을 소개합니다. 그들의 전통 의상은 종종 다산, 물, 그리고 산의 영혼을 상징하는 자수로 장식되어 있으며 이는 어머니 여신, 조상 영혼, 그리고 티베트 불교의 요소를 기리는 본 종교와의 고대 유대를 반영합니다. 현대화와 관광이 루구 호수에 도달했지만 도로, 리조트, 그리고 스마트폰을 가져왔지만 많은 모수오 노인들은 변화에 조용히 저항하며 그들의 가치가 희석될까 두려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족장들은 여전히 존재하며 조용한 힘과 영적 지혜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삶, 사랑, 그리고 리드하는 방법이 하나가 아님을 상기시킵니다. 이제 우리는 높은 산을 떠나 외딴 섬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부족의 관습은 알려지지 않은 세계의 접촉 전설과 혼합됩니다. 멜라네시아의 외딴 섬들에서 제2차 세계대전 중과 이후에 놀라운 현상이 펼쳐졌습니다. 이는 문화와 영혼의 렌즈를 통해 미지의 것을 설명하려는 인간의 욕구를 드러냅니다. 미국 군용기가 이 고립된 태평양 섬에 착륙하여 음식, 약, 도구, 그리고 유니폼의 화물 낙하를 가져오자 많은 부족들은 기계나 외부인을 본 적이 없던 이들이 신성한 존재의 작업을 목격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섬 주민들에게 전투함, 항공기, 그리고 끝없는 보급품의 갑작스러운 출현은 기적처럼 보였습니다. 산업 생산이나 세계 전쟁에 대한 맥락이 없었던 일부 부족들은 군인들을 조상 영혼이나 하늘의 신의 메신저로 해석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비행기가 사라지자 화물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선물을 되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부족들은 자신들이 본 것을 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나무 활주로, 집 비행기, 그리고 나무 관제탑을 세웠습니다. 일부는 대열을 이루어 행진하고 신호 깃발을 흔들거나 가슴에 미국이라고 그려 넣으며 이러한 의식이 하늘의 공급 라인을 다시 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영적 운동은 화물 숭배로 알려지게 되었으며 이는 고급 기술과의 오해된 만남을 중심으로 형성된 신념 체계를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이는 무지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해석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영혼, 조상, 그리고 의식의 기존 세계에 맞추려는 방법이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화물 숭배 중 하나는 오늘날 바누아투에서 여전히 존재하며 섬 주민들은 그들을 존경하는 미국 인물인 존 프럼을 기리며 그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물 숭배 이야기는 신비롭고도 오싹하며 경이로움과 오해가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신념 체계를 창조할 수 있는지를 증명합니다. 그리고 신비와 전설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의 마지막 부족은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명 중 하나로 그 뿌리를 추적합니다. 페루 안데스의 외딴 지역에서 한 작은 그룹이 잃어버린 제국의 살아있는 정신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게로로 알려진 그들은 잉카 문명의 마지막 직계 후손으로 여겨지며 그들 주위의 세상이 변해도 고대 전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600명도 안 되는 인구를 가진 그들은 취약한 민족 집단으로 분류되지만
그들의 문화적 힘은 깊습니다. 1980년대 후반 정치적 불안정기 동안 캐론은 구름숲과 산비탈로 후퇴하여 돌집을 짓고 알파카를 기르며 조용히 그들의 삶의 방식을 보존했습니다. 오늘날 그들은 페루 정부로부터 기본적인 지원, 깨끗한 물, 그리고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받고 있지만 캐론은 생존과 신성한 기억 사이에 미세한 경계를 걷고 있습니다. 많은 안데스 공동체가 지배적인 종교의 영향을 받는 것과 달리 캐론은 자연, 조상, 그리고 우주적 조화의 뿌리를 둔 영적 길을 따릅니다. 일부는 선교사와의 접촉을 통해 기독교를 받아들였지만 대부분은 공동체 제사장인 파코스에 의해 이끄는 잉카에서 영감을 받은 의식을 계속 실천합니다. 이러한 의식은 아푸스, 신성한 산의 영혼에 대한 제물과 태양, 달, 별과의 정렬을 포함합니다. 게로는 1949년 탐험가 오스카 누녜스 델 프라도가 그들을 발견할 때까지 외부 세계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언어가 잉카의 언어인 케추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그들의 문화가 잉카 조상들과 놀라운 유사성을 지니고 있음을 주목했습니다. 그들의 구술 역사에 따르면 그들의 조상들은 스페인 정복 이후 더 깊은 산으로 도망치며 제국의 마지막 구성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오늘날 캐로는 명성이나 부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속성을 추구합니다. 모든 직조된 천, 모든 산에 대한 기도 속에서 그들은 잊혀지지 않으려는 세계의 존엄성을 보존합니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살아있는 다리인 캐로는 문명의 영혼이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단지 기억되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친애하는 친구여, 오늘의 영상이 흥미롭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렇게 하면 제가 당신이 즐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정말로 흥미로운 것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믿거든요. 당신의 응원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우리가 전 세계의 매력적인 이야기와 흥미로운 여행을 전해줄 수 있는 원동력이에요. 지금 화면에는 당신이 분명 좋아할 또 다른 영상이 있어요. 클릭해서 함께 탐험을 계속해 봅시다. 오늘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모험에서 다시 만나요. 이 멋진 모험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봐요.